이렇게 모르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를 괴롭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까지 모두 끄집어낼 겁니다. 비록 그게 제게는 아직도 많이 아프더라도 견뎌야 할 일이고요. 마치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내야 하듯이 말입니다. 제 고통의 시작은 가족여행이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중학생,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에 막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능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할 거라면서 갑작스럽게 결정된 여행길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출발과 동시에 비가 내렸는데도 오히려 낭만이 넘친다면서 좋아하셨거든요. 밝고 쾌활한 언니 역시도 여행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반면 저는 불만이 넘쳤습니다. 엄마, 그냥 다음에 날 좋을 때 가면 안 돼?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여행이야. 너희 언니 다음 주부터 학원 다녀야 해. 엄마랑 아빠도 휴가 겨우 받은 거고. 그리고 날씨가 뭐가 중요하니? 우리 가족이 다 함께라는 게 중요하지. 너무 좋지 않니? 솔직히 말해. 그냥 두 사람이 어디 놀러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 뭐 있지? 계속 장마 온다고 TV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굳이? 날짜를 왜 이렇게 잡아? 사실 이 펜션 숙박권을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유효기간이 딱 3일 남았어. 그러니 이번에 꼭 가야 해. 우리 작은 딸 예리하네. 커서 탐정시켜야겠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돈 그렇게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다 너네한테 물려줄 거야. 그리고 비가 오니까 차도 안 막히고 사람들도 덜 북적거리고 좋은 점도 많어. 그니까 우리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놀자. 우리 둘째도 사춘기 잠깐 넣어도 자꾸 그렇게 나오면 엄마도 갱년기 끄집어내는 수가 있어. 귀에 있는 이어폰 빼고 그냥 음악 듣는 거야. 어허, 자꾸 그렇게 하면 엄마가 노래 부른다. 알았어, 뺄게. 당시 막 사춘기였던 저는 여행 자체가 가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은 마음만 들었었는데도 나름 그 여행은 좋았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는 고기도 굽고 과자도 먹고 배를 잡고 웃는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놀리기 좋아하고 유쾌한 편이었기에 이번 여행으로 막내 동생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성이 신씨였는데 막내 동생 이름으로는 신데렐라, 신라면, 신사임당이 나왔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가족은 완벽한 축에 속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해서 바쁘긴 했지만 저랑 언니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고 부모님 대신 저를 돌봐준 언니는 어른스럽고 공부도 잘했죠. 반면 저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못 같은 존재긴 했습니다. 사춘기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성격이 뭐가 나 있었거든요. 더구나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으니 중학생이 되면서는 잘 섞이려고 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막연히 언젠가는 나도 언니처럼 또 부모님처럼 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에 그럴 거라고 확신한 거였죠. 하지만 그 꿈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와 함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도록 가장 잊고 싶었던 그 순간이었죠. 붕쾅. 1초? 아니면 0.5초? 너무나 빨라서 사고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순간이긴 했지만 분명히 저는 맨 앞자리에 탄 언니와 아빠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뒷자리에 있던 엄마가 제 허리를 잡았고 저는 어딘가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제 귀에 들린 것은 삐걱거리는 와이퍼 돌아가는 소리, 다친 짐승처럼 낑낑거리는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릿한 피냄새와 비에 젖은 흙냄새가 섞여났죠.
엄마, 언니, 아빠, 일어나봐, 엄마. 머리에 피가 흘러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로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차례로 부른 이름에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죠.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그러다 기절을 해버렸고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른 가족을 찾았지만 친척들이 부모님 두 분과 언니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그 뒤로 2번의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받으면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지냈고 그 이후에는 외삼촌이 저를 맡아주었습니다. 당시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고 이후 저는 이전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나는 탈 것들을 타지 못했거든요. 전학수석을 밟아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가겠다는 거야? 진짜 고집은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야? 사고 난 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좀 견디고 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죄송해요. 차를 타고 가는 건 좀 힘들어서요. 정말 답답하네. 눈 딱 감고. 진짜 눈을 감고 타면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너랑 따로 갈 순 없는 노릇이고. 지하철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걸어? 정말 죄송합니다. 외삼촌. 따로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애초에 정신과라는 곳을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었죠. 왜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정신과 가면 기록에 남아서 평생 쫓아다닌다. 직업을 구할 때도 기록 확인해서 불가능해진다.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증상의 정확한 병명도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알게 된 것은 불안장애였죠. 자동차 사고 당시 나던 바퀴의 마찰음, 그리고 엔진의 일정한 소음을 듣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도 무척 힘들었죠. 또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수술에 재활치료까지 하는 바람에 다른 친구들보다 1년이나 늦게 학교를 들어가야 했기에 나이도 달랐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게 말을 걸어준 것은 사촌동생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정확히 사촌동생은 외숙모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었는데 외삼촌과 재혼하면서 저와 함께 자라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된 2년 후에 들어왔죠. 오늘부터는 외숙모가 널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딸 경이한테 잘해줘야 한다. 알았니?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네, 외숙모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진짜 어른스럽네. 우리 딸이 너보다 어리니까 공부도 좀 봐주고. 좋지? 네, 그럴게요. 이전에 저는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성적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도 없이 지내게 되면서 할 게 공부밖에 없게 됐죠. 적어도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절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저희 언니처럼 전교에서 1, 2등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잘하는 편에는 속하게 됐죠. 다행히 그런 이유로 저는 외숙모의 딸 경희의 공부를 대신 봐주면서 점차 그 집에 적응하게 됐고요. 물론 약간은 부딪히긴 했었습니다. 언니, 나 이거 줘. 언니가 내 거 가지면 되잖아. 그냥 낡은 책가방인데 이걸 왜... 그냥 줘. 그게 나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단 말이야. 언니 제발. 그래 알았어. 내 거 가져. 아싸! 언니가 최고야. 언니처럼 좋은 언니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나도 사촌동생 말고 언니가 내 친언니였으면 좋겠다. 언니도 있었다며? 근데 죽었다며? 그렇지. 그래서 언니 자동차 못 타는 거야? 막 죽을까봐? 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기가 없어 보여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지만 이따금 저를 찌르는 말들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럼에도 사춘기에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겨야 했죠. 저 역시 딱 경희의 나이에 제 언니에게 몇 번이고 그런 상처를 줬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요. 공부만 하는 인생은 살기도 싫다. 재미없게 사느니 나라면 죽었을 거다. 이런 말을 언니에게 했던 게 떠올라서 밤새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됐죠. 주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괜찮아질 거다 했지만 실상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외삼촌이나 외숙모는 제게 잘했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외숙모는 자신의 친딸보다 제게 더 정성을 쏟아주셨죠.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어. 너 생일이라고 외숙모가 힘 좀 썼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갈 거지? 어디로 갈 거야? 공부 잘하니까 어디든 잘 갈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근데 대학은 아직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대학 등록금은 너희 부모님 보험금이랑 유산 그걸로 가는 건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외삼촌한테 부담 주기 싫기도 하고요. 야,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외숙모가 상의를 할 게 있어. 너도 알다시피 외삼촌 요즘 몸이 좀 안 좋지 않니? 그래서 나도 이참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은 가게 같은 걸 해볼까 해서. 네 생각엔 어때? 가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너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만. 이때 거실로 나온 외삼촌이 그 말을 듣고 제 앞을 가로막곤 말했습니다. 또!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지? 애 죽은 부모 목숨값이야. 그걸 고작 장사한다고 달라고 해? 당신이 생각이 있어?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이건 아니지? 그러자 외숙모도 발끈했죠. 아, 내가 그냥 달라고 해요? 갚을 거예요. 그리고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요? 참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내가 무슨 애 돈이나 노리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이제까지 내 딸처럼 키웠는데 아무리 고작 몇 년이라고 해도 진심으로 잘했다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린 가족인데 가족끼리 돈에만 선을 긋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애 키우면서 무슨 돈이 들었다 그래? 애 교복부터 책까지 모두 자기 돈으로 샀어. 거기다가 경희 과외처럼 매번 공부 봐주고 그 돈만 해도 우리 생활비에 충분히 도움됐고 이제까지 용돈도 제대로 한 번 못 줬는데 뚫린 입이라고 애한테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 아이고 그래요. 다 내가 잘못했네. 나만 나쁜 년이지. 됐어요? 외숙모는 그날 밤에 저에게 와서 제대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랬던 거지 결코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이죠. 실제로 관계 자체가 애매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정말로 진심으로 제게 잘했다는 거였죠. 비가 오면 학교까지 절 데리러 오셨고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는 그 좋아하는 복숭아까지 아예 사지도 않으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날 외삼촌 몰래 돈을 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외숙모도 외삼촌도 사촌동생도 모두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죠. 문제는 제가 불안장애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 후 어떻게든 취직을 하는 건 성공했지만 정신적인 병을 방치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었죠. 저는 정확히 28살에 회사를 그만뒀고 그 길로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돌봐준 것은 외숙모와 경희 그리고 초등학교를 함께 나왔던 오래된 친구 둘이 전부였어요. 초등학교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한 만남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또 왔어? 어제는 진숙이가 왔었는데 하루 걸러서 오기로 했니? 너 우리 말고 친구 없잖아. 그니까 우리가 더 자주 와야지. 얼른 산책 가자. 너 계속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까지 온다고. 얼른 빨리 씻고 챙겨. 내가 강아지야? 왜 둘 다 자꾸 산책을 하자고 그래? 해.
이거라도 하라고. 그리고 강아지 맞지? 이렇게 안 하면 혼자 못 나가잖아. 공원 한 바퀴만 돌자. 햇빛 좀 받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응? 솔직히 정말 싫은 마음 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 반이었어요. 싫은 건 제가 산책 가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었지 정상적으로 보면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준 거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그 친구들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됐어요. 당시 제가 지내던 곳은 경기도 일산이었는데 제가 있던 곳과 정신과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던 상담센터를 더 자주 가게 됐죠.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상담센터는 그룹 치료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둥그렇게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공감해주는 형식입니다. 대부분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속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만 병명만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곤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다니는 그 모임에서 다양한 종류의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불을 무서워하는 요리사는 저와 같은 불안장애였고 충동조절 장애를 가진 어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여자의 경우는 습관적인 도벽 때문에 힘들어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울증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만은 첫 상담에서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가장 친했던 친구와 동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상처가 컸는데 그 슬픔보다 더 컸던 건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이었죠. 결국 파산하고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다 보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 모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12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분명 앞으로는 더 잘 될 겁니다. 이제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는 모임 참가 후에 5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그 중에서 남편과 점점 가까워진 거예요. 연애를 2년 정도 하다가 남편의 회생 절차가 끝나는 동시에 청혼을 받게 됐죠. 물론 주위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죠. 공무원이었던 진숙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생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일단 돈도 제대로 못 벌잖아. 내가 박봉인 공무원이라 누구한테 돈 가지고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은 것도 아닌 상태로 청혼하는 정신 나간 놈은 딱 질색이야. 지가 모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럼 나는? 나도 돈 못 버는 건 마찬가지잖아. 넌? 그래 뭐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래도 넌 너 앞가림을 할 정도로는 돈 벌잖아. 집에서 재택근무로 온라인 과외하면서 너 정도로 버는 건 어디 쉽니? 그리고 막말로 넌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이랑 유산도 있고 이 집도 매매잖아. 내 능력이라고 볼 순 없지. 그 사람은 집안 형편도 어렵고. 어쨌든 그 사람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외삼촌은 뭘 하셔? 그나마 널 아껴준 분인데 허락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아직 말씀은 못 드렸어. 병원에 계시거든. 전에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또 입원하셨구나? 응, 심장이 안 좋아서. 일주일 전에 다녀오긴 했는데 병원이 멀어서 쉽지가 않네. 다음에 서연이랑 해서 같이 가보자. 서연이는 알아? 걔 지금 한국 아니지? 서연이도 알면 난리 날 텐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걸? 응, 서연이도 반대래. 걔 근데 사귀는 것도 반대하긴 했어. 관상이 어쩌고 이러면서. 난 아직도 서연이가 그런 말 하면 좀 어색해.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그건 인정.
예쁘게 생기고 직업도 승무원인데 풍수질이 어쩌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 할머니보다 심해. 그리고 정확도도 낮잖아. 걔는 일단 관상 안 좋은 것만 찾더라고. 근데 이번엔 서연이 말이 맞을 것 같아. 결혼은 너무 성급하다니까. 우리 말 좀 들어라. 걱정하는 거 알지. 근데 진짜 사람이 좋아.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아직도 이 모양인데 평생 너희 도움만 받을 수도 없잖아. 그냥 받아. 도움 받으려고 결혼하냐? 난 분명 말했어. 절대 아니라고. 친구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뜯어 말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었고요. 제가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힘들어하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줄을 서서 사서 오고 풍경이 좋은 곳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 제게 선물해줬죠. 억지로 저를 고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고 언제나 제 편의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아픈 외삼촌 대신 외숙모와 사촌동생 경이는 제 결혼을 지지해줬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죠. 물론 남들처럼 똑같은 결혼은 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소박하게라도 진행하려고 했지만 웨딩드레스 투어나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포기했죠. 결국 우린 카페 하나를 빌려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한 자리에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안타깝게 외삼촌이 참석을 하진 못했지만 남편과 함께 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저는 남편을 위해서 가게를 하나 차려줬습니다. 여보, 진짜 꿈만 같아. 가게 진짜 잘 운영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잘할게. 근데 요리사는 하나 있어야 하는데 앞뒤 없이 덜컥 계약부터 했나? 오픈 준비도 하고 메뉴 구성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너무 자리가 좋아서 성급하게 해버렸네. 아니야, 인테리어 들어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구하면 되겠지. 아, 그때 그 형 어때? 그 있잖아, 그 머리 빡빡이에 덩치 크고 힘 좋은 그 사람. 누구? 우리 그룹 치료했을 때 요리사라고 하던 그 형 말이야. 기억 안 나? 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다. 그 불 무서워하던 그 형 말이야. 자기 가게에 불이 나서 다 태워먹고 그 뒤로 불을 무서워해서 상담 치료 받는다던. 그 사람 분노 조절 장애도 있었잖아. 평생 요리만 했는데 아무도 자기 써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아, 기억나.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근데 불을 무서워하는데 요리를 시키긴 좀 그렇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가게는 해장국집인데 불을 너무 많이 쓰잖아. 지금 시간도 흘렀고 괜찮지 않을까? 나름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었잖아. 성격이 불같은 인간이라서 이를 갈고 이겨냈을지도 모르고. 한번 연락해서 물어봐야겠네. 아니, 그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괜히 그 사람도 불편하고 힘들지도 모르잖아. 일하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사람 관리하는 거 정말 힘들어. 알지. 솔직히 나도 제대로 된 사람 뽑고 싶어. 근데 초기에 드는 돈도 많은데 그 형이라면 분명 돈도 조금 받을 거야. 제대로 된 요리사 고용하는 게 요즘에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 형은 자격증도 엄청 많은데 정상이 아니니까 돈은 적게 들겠지. 여보, 그런 말은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그런 말 하지 마. 에이,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 급여도 나중에 차차 올려주면 되잖아. 그걸 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일반 사람들이 하면 욕이지만 우린 같은 입장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내가 괜히 그래? 이참에 서로 돕자는 거잖아. 자기가 준 돈이 어떤 돈인지도 아니까 아끼려고 하는 거고. 괜히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초반에만 이렇게 해보자. 응?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실상은 그렇진 못했습니다. 막상 만들어 놓고 직원을 뽑고 보니 불을 무서워하는 요리사와 도벽이 있던 여자도 뽑게 됐죠. 그들 모두가 함께 상담 치료를 진행했던 인원이었지만 확실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뭐 다행이라면 불을 무서워하는 요리사가 실력은 출중했다는 것. 도벽이 있는 종업원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였죠. 대신 예쁘고 작고 귀여운 물건은 무조건 주머니로 넣어버리는 건 여전했고요. 그래도 신기하게 남편은 그 인원을 데리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든 저는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친구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고요. 오픈하고 반년 만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가게가 완전히 적자에서 벗어났어. 손님도 엄청 많고 저번 주엔 줄도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 그래서 직원을 더 뽑아야 될 것 같아. 직원을? 얼마나? 주방 보조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리사는 그 형이 불 때문에 몇 번이나 일 그만두려고 해서 불 앞에 서 있는 정도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뽑을 생각이고, 그리고 종업원도 하나는 더 있어야지. 도벽 있는 애라서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그렇게 감시하지 마. CCTV까지 카운터에 달았잖아. 사실 그 학생도 많이 힘들 텐데. 힘들긴 무슨. 감시하는 내가 더 힘들어. 적어도 돈 관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 외숙모랑 엄청 친했지? 그리고 사촌 동생도 있잖아. 취업 아직 못했으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건 어때? 시급은 제대로 잘 챙겨줄 테니까. 나쁘지 않네. 외숙모도 이전부터 가게 하고 싶어 하셨거든. 내가 물어볼게. 외삼촌 병간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관심은 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시간 조절도 해주고 유동적으로 편안하게 일하게 해드린다고 해. 내가 좀 불편해도 당신 가족 돕는 일이니까 할 수 있어. 하지만 바로 그 무렵에 외삼촌의 상태가 위중해졌고 이동이 불편한 저 역시도 병원에서 며칠을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외삼촌은 잦은 수술과 입원에 지쳐서 연명치료까지 거부한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 했던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죠. 사람은 언젠간 죽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부모님이랑 언니한테 네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랐는지 이야기해줄게. 잘 살아야 된다. 너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살아가렴. 그냥 살지도 말고 최대한 행복하게. 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외숙모도 경희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나선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고요. 사람들을 맞이하고 인사도 대신했죠. 거의 상주 노릇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가까워진 외숙모와 경희가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 뒤로는 장사는 점점 잘 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제게 빌렸던 보증금 모두를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경희의 말로는 직원들 월급까지 올려줬다고 했죠.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대신 가게에 좀 나와서 일을 해야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해? 그리고 나도 일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뭐 하루면 되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하루면 내가 그냥 비웠겠지. 그럼 불가능해. 일 특성상 내가 오래 비울 수가 없어. 온라인 과외라서 시간도 벌써 다 나와 있고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직원도 없지. 그렇게 오래 쉬려면 그만둬야 할 거라고. 지금 고작 몇 푼 받는 그 업무도 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만둬. 나 돈 잘 벌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급한 일이 있는 건 알겠는데 말이 좀 심하지 않아? 남편은 제 반박에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죠. 사실 우리 집에서 사고를 쳤어. 사채를 좀 끌어서 썼나 봐. 그리고 나 지방 출장도 가야 하는데 복잡해서 머리가 돌 것 같아. 갑자기 사채? 지방 출장은 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가게에 험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난리를 쳤었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일단 나 우리 부모님 좀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싹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지방 출장은
우리 가게 잘하면 2호점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의 때문에 겸사겸사 고향에 갈 생각이고. 당장 내가 돈도 없고 상황이 이러니까 계약되면 좋잖아. 어? 당신이 좀 도와줘. 가게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장사 잘 되는데 문 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당하는 거야. 알았어. 일단 나도 일하는 곳에 이야기는 해볼게. 무조건 해줘. 알았지? 그리고 당신 동생 경희? 경희가 왜? 한 며칠 동안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거든. 그 자리 당신이 채워줘. 무슨 일인데? 나도 모르지. 당신 가족이라서 내가 편히 봐주는데 그걸로 하나씩 꼬투리 잡으면 되겠어? 그냥 그러라고 했고 얼마 전부터 안 나오고 있어. 일손 부족하니까 꼭 당신이 해야 해. 나 며칠 못 들어오니까 전화 자주 하지 말고. 빚쟁이들 피해서 전화기도 꺼둘 거야. 알았어. 대신에 걱정되니까 공중전화라도 해. 알았지? 돌아오는 날도 전화하고.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썩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이후로 처음 남편의 가게를 찾게 됐죠. 계약할 때 오고 인테리어 시작부터는 사진만으로 확인을 했기에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더구나 낯익은 얼굴이지만 요리사나 종업원인 학생도 오랜만에 봤기에 어색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외숙모가 제게 물을 전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이게 얼마만이야? 장례식 끝나고 처음이지? 아유, 우리가 자주 갔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나도 이 일에 매달리고 있고 우리 딸도 그런 상태잖아. 별일 없었지? 네. 근데 경희는 무슨 일 있어요? 아빠 장례 치르고 애가 도통 힘이 없어서 좀 쉬게 했어. 배낭여행이나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 나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렇군요. 일하는 건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야 그렇지. 그래도 돈은 많이 주니까 어디 가서 이런 곳 찾기 힘들지. 이 서방이 우리한테 정말 잘하긴 해. 너 결혼 진짜 잘했다. 어찌나 싹싹한지 나한테 장모님 이러고. 장모님이요? 외숙모한테 장모님이라니. 내가 너 키운 거나 다름없고 외삼촌이 네 아빠 역할 했으니 그렇게 부르는 거지. 왜? 싫어? 아니요, 싫긴요. 맞는 말인데요. 그렇지? 난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나저나 이 인원으로 가게를 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 약은 먹었어? 약 먹고 해도 사람 엄청 올 텐데. 그 병은 통 고쳐지지 않네. 네, 약은 먹었어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래, 무조건 해. 내가 일 좀 알려줄 테니까. 가만 보면 이 식당은 참 문제가 있어. 조만간 사람들 구해서 싹 다 바꿔야 해. 정신과랑 협업해서 만든 식당처럼 비정상이 바글바글. 너도 일해보면 답답할 거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방에 알 거라고. 남편에게 들었던 것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제가 본 것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외숙모는 마치 사장처럼 지휘하고 명령조로 사람들을 대했죠.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넘기려고 해도 정도가 좀 지나친 면이 있었어요. 불 근처에서 인상을 쓰고 있던 요리사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불이 그쪽 잡아먹기래요? 돈 받아 먹었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손님들 들어오는 거 안 보여요? 이것도 미리 그릇에 담아두고 세팅하라고 했잖아요.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 저걸 내가 갈아치우든지 해야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미리 담아두면 맛이 변해요. 봐도 신선하지가 않고 콩나물은 숨이 금방 죽어서 미리 담아두면 손님들 다 알아요.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술에 취해서 해장하러 온 인간들이 여기서 맛집 찾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인간들이 다 장금이야? 먹어보면 다 알게? 난 그 맛이 그 맛이더만. 하여튼 이상한 고집 때문에 손님 놓치면 당신이 돈 대신 줄 거야? 그리고 카운터를 보고 있는 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하나도 훔치기만 해봐. 저번에 포크도 너지?
맞잖아. 진짜 아니에요, 아주머니. 정말이요. 주머니 털어봐.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가방 따로 보관하고 가방 검사하고 돌려줄 생각이니 이상한 생각하지도 말고. 각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숙모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듯 당황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편 역시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왔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 동안 그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은 화구가 큰 걸 쓰기 때문에 주둥이가 긴 라이트를 넣어서 불을 켰는데 그걸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왔고, 충동 조절 장애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몰려있던 CCTV를 완전히 치워버렸죠. 성격상 다정하게 말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편한 걸 최대한 하지 않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니 그들은 점차 제게 호의적으로 다가왔죠.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님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라고 하기 좀... 학생이 원하는 걸로 불러요. 아직도 학생이라고 하네요. 저 이제 20대 후반인데 그냥 편안하게 혜진이라고 부르세요. 제 눈엔 학생이죠. 근데 혜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감사해서요. 사실 그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출근한 이후로 속이 좀 편하네요. 주방장 아저씨도 그렇대요. 우리 둘 다 갈 곳도 없어서 여기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저 아줌마랑 경희 언니는 일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한다고요? 외숙모랑 제 동생이요? 네. 언니 친척분 이야기라서 좀 그런 건 알지만 사실인걸요. 거의 우리만 일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알겠지만 집 밖으로도 잘 나오지 못해서요. 아무래도 그이가 제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의를 제대로 줄게요. 사실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외숙모는 계속 잔소리만 할 뿐이지 대부분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손님이 오면 그때서야 슬쩍 일어나서 일하는 신용을 좀 했고 혼자서만 커피를 사서 먹고 들어오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당장 그걸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땐 서서 일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만 해도 제게는 엄청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쩔 때는 너무 어지럽고 숨이 막혀서 요리사 아저씨와 혜진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따금 제 친구들도 거들었고요. 주말에는 공무원인 친구가 거의 나서서 도왔고 평일에 비행을 나가지 않을 땐 승무원인 서연이가 왔죠. 하지만 금방 온다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급기야 신고를 할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가게까지 사채업자가 올 상황이라면 진작 그랬어야 했다고 후회도 됐죠. 헌데 그런 저를 말린 건 외숙모였습니다. 돌아온다고 하는데 왜 일을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너 일 나오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며칠 일을 했다고 그걸로 징징거려? 너도 참 문제다 문제야.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해요. 진짜로 전화를 안 받아서요. 외숙모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알았니? 조만간 올 때는 연락 줄 거야. 정 걱정이 되면 네가 빚을 갚아주던가. 그래야 끝나. 빚이요? 그래.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도망을 치겠어. 앞으로 이런 일 없으려면 넉넉히 돈 쥐어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지. 생각해봐라. 깡패를 피해서 도망쳤어. 그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장사가 잘 되더라도 바로 얼마 전에 너한테 가게 보증금 갚아서 현금도 얼마 없을 텐데. 부부 사이에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네, 외숙모. 근데 그걸 다 아시네요? 경희가 말해주더라. 같이 장사하고 그러다 보면 아는 거지. 이럴 때 쓰라고 남긴 게 너희 부모님 사망보험금이야. 그거 쥐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네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목숨값은 무슨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싫다고 한 것은 남편이었어요. 자신이 해결을 하고 2호점을 내면 모든 게 풀릴 거라는 식으로 말했죠. 하지만 외숙모는 그게 도와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고 제가 알아듣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도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진지하게 빚을 탕감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마음먹게 됐고요. 그렇게 일한 지 거의 2주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친구에게 새벽에 전화가 왔더군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제가 물었죠. 서연아, 왜? 무슨 일이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오늘 누굴 봤는지 알아? 너 비행 있다고 하지 않았어? 유럽인가? 왜? 연예인이라도 봤어? 너희 남편 봤어. 뭐라고? 확실해? 우리 남편 지방 출장 갔어. 비슷한 사람이겠지. 너 몇 번 본 적도 없잖아. 어디더라? 그 시댁은 남해에 있고 출장은 부산이라고 했거든. 어제 내가 신고한다는 말을 하니까 문자로 부산 사진도 보냈는데? 확실할 거야.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너 나 알잖아. 관상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볼 근처에 점 있고 눈썹 끝은 흐리고 맞잖아. 이마에 작은 흉터 있는 것도 아는데 내가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알아? 나 진짜 관상 본다니까? 저는 친구의 목소리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일어나며 물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나? 빚쟁이 때문에 해외를 도피를... 넌 해외 도피하면서 비즈니스석에 앉아가니? 아니야. 거기다 그 옆에 여자 하나가 있더라. 낯은 익은데 기억은 잘 안 나. 너희 가게 손님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응대하는 척 여자한테 물어보니 신혼여행 간다고 하던데? 여기저기 해외 돌아다니고 있다고. 나도 비행 끝나고 호텔 들어와서 바로 전화한 거야.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신혼여행이라니? 너 제대로 알아봐. 나도 한국 들어가면 바로 너한테 갈 테니까. 알았니? 친구의 말을 믿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죠. 확실한 게 아니라면 절대로 의심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건 제 방어 기제였을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었기에 또다시 제 소중한 가족을 잃기 싫은 마음이었거든요. 설령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을 거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온다고 말한 날은 다가왔어요. 야, 김포공항이야. 거기까지 걸어서든 자전거든 무리야.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택시 타자, 응? 너한테 이겨내라는 말은 안 해. 우리가 돕는다고. 자신 없어. 난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릴 믿어. 서연이도 나도 믿으라고. 우린 오랜 친구잖아, 응? 그럼 너무 힘들면? 혹시나 내가... 그땐 내려서 걷자. 같이 걸어줄게. 우리가 함께 있을게. 친구들은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새벽에 택시를 잡았고 최대한 안전하고 천천히 몰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 이후 거의 처음으로 자동차에 올랐죠. 응급실로 이동되는 구급차를 빼면 처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덜덜 떨 때 친구들은 손을 잡아줬고 택시 기사님도 최대한 천천히 차를 몰았죠. 일부러 전기차를 골랐기에 다행히 도중에 내리는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나왔고 함께 있던 여자의 얼굴도 봤죠. 저는 그 끔찍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팔에 매달려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촌동생인 경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들도 절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나 경이나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경이를 버리고 제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친구가 뭐라고 싸워줬고 남편은 제게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힘들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나도 일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정말 실수야. 내 동생이야. 그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래? 내 입장도 생각해줘. 당신이랑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여행 한번 간 적 있어? 매번 그놈의 집구석에서 영화 보는 게 전부였잖아. 나도 답답했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나도 나름 힘들었어. 진짜야. 그래서 충동적으로 우울하다고 바람을 피워? 충동적으로 2주 동안 여행을 다녀? 그것도 내 동생이랑? 피는 안 섞였지. 그냥 솔직히 남이잖아. 그리고 내가 사랑한 건 사실 당신이야. 알잖아. 더 정확히 그 여자는 당신 대용이었어. 정말이야. 실제로 남편은 경희에게도 이런 만남을 끝내자고 제 눈앞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게 했던 말까지 더해서 넌 내 아내의 대용이었다. 진심은 아니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이어서 외숙모에게도 앞으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죠. 자, 이제 됐지? 이 사람들이랑 인연은 끝이야. 정말이야. 길을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이 상황이 끝낸다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내 가족이야. 실수. 당신이란 인간은 쓰레기라고. 그래. 근데 이게 내 진심이야. 나빴지. 물론 난 쓰레기 같은 짓을 했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나 사업 잘 되고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애초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울 거면 당신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건 당신이었잖아. 날 믿어줄 수 없어? 차라리 이혼해. 아니, 내가 실수를 되돌릴 기회라도 줘. 내가 실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화내도 좋고 나한테 소리치고 욕해도 참을게. 근데 내 진심만 알아줘. 이혼은 싫어. 당신도 나 없인 혼자 살기 힘들잖아. 남편은 그 일이 있고 실제로 가게 문까지 닫고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반면 즐겁게 여행까지 다니다가 버림받은 경희는 난리가 났죠. 처음에 외숙모는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딸을 단단히 교육하겠다고 했지만 그 교육은 통하지 않았는지 경희가 절 찾아왔더군요. 마치 어린 시절 제 책가방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했죠. 언니가 양보해줘.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양보해달라고. 언니가 그 사람 잡고 있는 거 다 알아.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 사람 나한테 분명 사랑한다고 했었어. 나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했고. 오죽했으면 깡패까지 자기 돈으로 사서 나랑 여행 가려고 언니한테 거짓말을 했겠어? 지금 맨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남의 가정을 깨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정신으로 할 소리라고 생각해? 넌 빌어야지. 나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너 이제 마냥 어린 나이 아니야. 너도 조만간 40대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그랬어. 언니랑 살면 정신병원에 온 것 같다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난 아니라고 했어. 난 특별하다고 했다고. 언니만 없으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솔직히 언니 때문에 나 어린 시절이 늘 불행했으니까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불행?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무슨 불행? 내가 엄마 친딸인데 엄마는 언니한테 더 잘했지. 아빠도 늘 언니가 불쌍하다고 했어. 공부 잘한다고 매번 칭찬해주고 언니 때문에 복숭아도 못 먹었지. 언니가 좋은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그게 끝이게? 아빠는 죽기 직전까지도 언니만 걱정했어. 지겨워!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그랬겠지. 난 엄마 아빠 다 빼앗기고 살았어. 매번 그 정신병 핑계로 관심은 독차지했지만 이제까지 나도 참고 살았으니까 언니도 그렇게 해. 이미 언닌 다 가졌잖아. 좋은 대학도 집도 부모님이 남긴 사망보험금도. 네가 미쳤구나. 외숙모 죽으면 넌 좋겠니? 슬프겠지. 그래도 어쨌든 돈은 있잖아. 우리 아빠는 죽으면서 남긴 건 병원비로 다 나가서 아무것도 안 주고 갔으니까. 언니가 가난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니 정신병이나 걸린 거겠지. 그러니까 제발 좀 빠져줘, 우리 사이에서. 그나마 초반에 외숙모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위를 혼내긴 했지만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꿨어요. 그건 제게 싹싹 빌던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것저것 기록을 떼던 와중에 저희 혼인신고를 깜빡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였죠. 결혼과 거의 동시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고 전 그걸 남편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오픈이 겹치면서 정신이 없어 남편이 신고를 했다고 착각을 했고 저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뒤늦게 알게 되니 남편도 외숙모도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던 혜진이가 가게에 외숙모와 경희가 와 있다는 걸 알려줘서 찾아간 자리에서 그러더군요.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우리 딸이 저렇게 좋다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그냥 동거 아니니? 요즘 시대에 동거가 큰 흠도 아니고 서로가 좋다면 넌 좀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해. 외숙모, 어쩜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안 못할 건 또 뭐가 있어? 내가 너 남편이라고 해도 질리겠다. 차를 타고 어딜 가지도 못하는 마누라? 살아가면서 무슨 재미가 있겠니? 무엇보다 정신병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아. 그런 것도 다 유전되는데 애 들어서기 전에 갈라서는 것도 좋고. 물론 혼인신고도 안 돼 있으니 갈라서고 말고 할 것 없이 살림만 빼면 되는 거지. 외숙모, 적어도 딸을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죠. 경희를 위해서라도. 딸? 말 잘했다. 그럼 너희 부모는 딸 생각해서 먼저 저 세상 갔니? 그래서 뒤졌어? 미쳤어요? 그런 심한 말을... 심해? 그냥 솔직한 거지. 막말로 그 사고, 차가 전복돼서 반파가 된 그 끔찍한 사고에서 너만 살아 돌아온 것도 끔찍해서 너 보고 있으면 좀 소름 끼쳤어. 솔직히 너한테 잘해준 건 그나마 뭐 좀 떨어질까 싶었던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내 딸 편 좀 들었어. 왜? 난 네 엄마가 아니라 경희 엄마니까. 경희를 위해서? 그러는 넌 뭘 해줬니? 제가 더 따지려고 하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그러게 내가 사과할 때 받아주지 그랬어. 숨 막혀서 더는 빌고 울고 잘못했다고 하기 힘들다. 너한테 줄 돈도 없고 빌린 보증금도 다 갚았으니까 앞으로 내 가게 오지도 마. 우린 여기서 끝이야. 이혼하자고 먼저 이야기 꺼낸 건 너였어.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불쌍해서 그간 데리고 살아준 거지. 혼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해서 덜덜 떠는 사람을 누가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겠어? 보호자였지. 혹시나 재산 분할해야 할까봐 겁먹었는데 잘 됐지 뭐. 배신감과 함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를 잡아준 건 혜진이었어요. 혜진이는 저 대신 말했죠. 사장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언니가 그건 얼마나 잘했는데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어쩜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래 이 도둑년이? 야, 너도 나가. 너 같은 거 가게에 이제 필요 없어. 도둑년이라고 해도 받아주고 월급 챙겨줬더니 여자에 미쳐? 어린 게 어디서 끼어들어 이씨. 그만둔다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냐? 속이 후련하다 이씨. 그때 남편의 얼굴 위로 날아온 것은 앞치마였습니다. 정확히 퍽 소리가 났죠. 나도 그만둡니다. 어디 불륜 저지른 것들끼리 잘해보시오. 내가 살다 더러워도 참고 일하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사기당해서 빌빌거리던 놈이 사모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은혜를 갚아도 모자란데. 이런 음식 쓰레기 같은 놈. 뭐? 이 미친. 당신 미쳤어? 남편이 요리사의 멱살을 잡았지만 머리 하나가 더 큰 덩치 큰 아저씨는 그 손을 툭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하나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뒤에 가볍게 던졌죠. 그러자 경희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또 그런 경희를 안아줬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이제 당신은 내 사장 아니야. 그리고 알지?
나 불안장애도 있지만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 괜히 미친 사람 자극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 그리고 이제까지 이렇게 일하면서도 시급 제대로 안 쳐줬지? 그거 신고해서 다 받을 줄 알아, 이씨. 우리 둘 다 퇴직금이랑 싹 다 시급 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보내. 아님 그땐 이 테이블이 너가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입을 파르르 떨면서도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라! 준다 이 거지들아! 너희 같은 정신병자들이랑 일하기 싫었는데 잘 됐지? 가! 너 없으면 가게 망할 것 같아? 절대로 안 망해! 우리 가게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러고 딱 5개월 후 남편의 가게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거기가 유지되었던 것은 요리사 아저씨의 운영 방침 때문이었어요. 느리더라도 신선한 재료로 금방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남편이나 외숙모는 빨리빨리를 선호했기에 말라 비틀어진 김치를 내놨고 조미료를 잔뜩 넣은 요리를 내놨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유는 저희가 새로 가게를 오픈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감싸려다가 직장을 잃은 둘을 위해서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털어서 그 근처에 자리를 잡은 거죠. 하지만 이전 가게보다 훨씬 작았고 위치가 안 좋아서 초반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 이전에 가게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바로 혜진이가 워낙에 싹싹했기 때문에 단골들 일부가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맞지? 그 사거리의 해장국집. 근데 아가씨 왜 여기서 일해? 가게에 안 보이기에 걱정했는데 여기 있었네. 저희 가게 여기서 새로 오픈했어요. 주방장님도 여기 있고요. 뭐? 바로 몇백 미터인데 같은 요리라니. 좀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사장님이 제 월급을 반만 주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120 받고 그간 거기서 거의 1년을 일을 했거든요. 미친. 그렇게 일을 하는데 120? 편의점도 그것보다 더 받겠네. 이제 보니 저 집 사장이 순악덕이었네. 아무래도 몇 번 가도 맛이 이상하다 싶었어. 조미료를 얼마나 넣었는지 계속 속이 안 좋아서 뭐라고 했는데 오히려 날 진상이라고 몰더라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저를 봐서라도요. 맛은 보장하고요. 성격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니까.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여기저기 소문도 내주마. 모르고 아직도 저 집 가는 사람들 많거든. 이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뒤늦게 알게 된 것은 두 사람 모두 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였고 저는 초반에 장사가 되지 않을 때도 사비를 털어 넉넉한 월급을 보장해줬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힘들어도 최대한 버티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직원들과 함께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습니다. 당연히 바로 근처에 있는 남편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요. 중간중간 누군가의 신고로 위생점검을 받긴 했지만 한 번도 벌금을 낸 적도 없었죠. 그 누군가는 알아보지 않아도 뻔했지만 오히려 소문이 더 좋게만 났습니다. 주방장님이 어찌나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지 점검을 나온 분들도 저희 집 단골이 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번 달 보너스 받아요. 사장님, 저번 달에도 주셨는데 또요? 진짜? 저 진짜 충동 조절 장애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장님도 요즘 불 안 무서워해요. 혼자서도 거뜬하더라고요. 둘 다 병원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저는 다니긴 하죠. 예전처럼 박봉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 둘 다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더구나 주방장 아저씨는 효과 없다고 병원도 안 갔는데 괜찮아졌거든요. 두 사람이 호전된 이유는 바로 금융치료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진짜 크게 웃었죠. 근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폭삭망한 남편이 절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있다가 없으니 다시 병이 났다고 했죠.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잘못했어. 이번 일로 나 우울증까지 왔어. 진짜 하루하루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
나도 당신 힘들 때 많이 도왔잖아. 그니까 날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줘. 우울증도 요즘 패션처럼 입고 벗고 하나 봐? 당신이 전에 말했지. 인생의 동반자로 정신병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매번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정이나 잘 지켜. 경이랑 혼인신고도 했잖아. 걘 돈 못 번다고 이혼해주겠대. 그런 여자였어. 여보, 난 당신뿐이야. 당신도 나 없으면 불편하잖아. 불편해서 결혼하는 거, 기댈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 당신을 통해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돈 없다고 나한테 매달리는 짓은 하지 마. 이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야. 얼마 안 가서 가게에 간판이 내려갔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끔찍한 인간이 제게 준 것은 있었어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저를 위해 화를 내주는 친구들과 대신 싸워준 직원들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어서는 절대로 마음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힘들어도 버티고 싸워나가야 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 일 이후에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고 가까운 거리라도 버스를 타기도 했죠. 식은땀이 벌벌 나고 속이 울렁거려도 참고 주변을 둘러보며 홀로 서는 연습도 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현재 저는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려고 하고 있죠. 비행기도 2번이나 타야 하고 낯선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언어 역시도 불편할 거라서 많이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 훗날 저의 부모님과 언니를 만났을 때 무척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게 잘 살다가 왔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의 유언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내려놓으려고 하고요. 끝으로 엄마, 아빠, 언니, 나 노력해 볼게. 과거에 더는 머무르지 않고 비 오는 날에 더는 울지 않을게. 대신 내가 좀 늦더라도 기다려줘. 사랑해.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때때로 방향도 잃을 테고 숨이 차서 몇 걸음 걷지 못해도 언젠가는 달려보려고 합니다. 부디 새로운 제 삶을 위해서 응원해 주세요.